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마디 말로 사람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KBC 시사 토크쇼 촌철살인입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여야가 밥상 민심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치열한 공방전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수사도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주자는 물론 대통령실까지 설전에 참여하면서 조금은 혼란스러운 모습입니다. 한 주간의 이슈를 속속들이 파헤쳐 촌철살인 분석해보는 시간, 오늘 두 분 패널과 함께 하겠습니다.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당협위원장, 그리고 정진욱 광주 희망과 성장연구소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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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정진욱 대표님은 지난 대선 때 우리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대변인 맡으셨죠? 그렇습니다. 대변인을 4번 잇따라서 했습니다. 4번을 계속 연이어서. 예. 그것도 그러면 거의 이재명 대표의 혀다 이렇게 보셔도 되는 건가요? 제가 이재명의 대변인, 광주의 대변인 이렇게 저를 부르고 있습니다. 예, 앞에 거는 잘 모르겠는데 뒤에 건 멋있습니다. 아, 그래요? 순천의 대변인. 자, 그래서 첫 번째 주제, 사면초가 이재명 사법 리스크 고조로 잡아봤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검찰 수사 포토라인에 선지 이제 얼마 되지 않았는데 곧바로 검찰이 대장동 또 위례개발 특혜 의혹으로 소환을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 과정도 그랬지만 일단 이재명 대표가 곧바로 이제 좀 고심을 하다가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잘못 없지만 원하니까 가겠다. 따뜻하게 임하겠다. 어떤 좀 해석으로 보입니까? 당당하기 때문에 이제 가겠다고는 했습니다. 근데 저는 검찰이 이렇게 해도 되는지 한 사람을 죽을 때까지 탈탈 털겠다 지금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적 제거에 의한 보복 수사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적 제거를 위한 보복 수사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지금 소환 조사하는 것도 사실은 이미 짜여진 각본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결국은 이재명 대표를 기소해서 구속시키겠다. 그 시나리오 하에서 지금 계속 새로운 이제 기존 사건에서 털다가 안 나오면 새로운 사건. 지금 이게 반복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전에 이제 소환할 때는 대장동 사건으로 소환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뒤에 이제 위례가 붙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대장동이 안 되면 또 위례로 하겠다. 위례가 안 되면 또 성남FC로 하겠다. 이렇게 또 성남FC가 안 되면 선거법 위반으로 가겠다. 아마 올 상반기 내지는 올해 내내 이재명 후보를 흠집 내므로써 야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를 낙마시키고 또 민주당을 혼란에 빠뜨려서 다음 총선 대선에서 이기겠다. 이런 전략을 지금 올해 내내 실행할 것 같은데요. 우리 현명한 국민들이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대장동이 안 되니까 또 위례까지 붙였어요. 저는 보복 수사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 경선에서 탈락하신 분의 원혼의 어떤 보복 수사 같은. 이게 대통령의 보복 수사가 아니고. 그럼요. 왜냐하면은 이 얘기가 처음 나온 게 민주당 대선 경선 때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돼가지고 그거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좀 탈탈 털어봐라 그거 하면서 이렇게 해서 새로운 게 막 튀어나온다 이러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할 텐데 이게 사실은 민주당 경선 때부터 불이 붙어가지고 이슈가 많이 나왔던 것이거든요. 게다가 이걸 수사를 안 하고 묵히기도 못한 것이 대선 끝나고 나서 여기 공범들이 이제 와서 이제 진실 고백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러면은 유동규, 남욱, 정진상 이런 사람들이 막 얘기하는데 걔네 얘기하는 거 듣지 마 그거. 우리 제1야당 대표님 받으려야지. 이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상적인 수사의 과정이다라고 보는 게 저는 맞을 것 같고 어찌됐든 이재명 대표께서 이번에 출석하겠다라고 명확하게 밝힌 거는 설 앞두시고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아니면 또 뭐가 캥기는 거 아니냐. 설 밥상에서 그런 식으로 분위기가 흘러갈 텐데 정무적으로 좋은 판단 하신 것 같고 다만 저는 제가 이재명 대표라면 그런 걸 좀 했으면 좋겠어요. 끝장 기자회견 이런 거. 질문해라. 답변하겠다. 대장동에 대해서 나한테 5시간이든 7시간이든 10시간이든 물어봐라. 내가 대답할게. 근데 문제는 검찰 가셔가지고 답변하시겠다라고 하지만 그걸 저희가 들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물론 검찰 수사 내용도 알 수 없지만 별로 변소 내용도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 이재명 대표께서 대장동에 대해서 물으시면 자꾸 묵묵부답을 하시는데 그런 거 말고 설 앞두고 국민들께도 설명하는 게 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원래
이재명 대표 정치 초반만 하더라도 그 이미지가 가서 현장에서 부딪히자, 이야기 한번 해보자. 그리고 언론 인터뷰도 많이 하셨는데 사실 뚝 끊기긴 했어요. 예. 네. 왜 그랬다고 보십니까? 지금 언론 환경이 이재명 후보에게 대표님에게 전혀 유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이제 검찰의 언론 플레이라든가 또는 그 왜곡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말씀처럼 경선 때는 굉장히 그 적극적으로 언론과 소통해 왔거든요. 그런데 언론과 아무리 소통을 해도 전혀 달라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대장동 사건이면 누구부터 수사해야 됩니까? 50억 클럽 이미 나왔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남욱, 유동규 또 김만배 혐의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분들 수사하면 되는데 이재명 대표님에 관련해서 자 뇌물을 줬다거나 또는 정치자금을 줬다 계속 이렇게 지금 바꿔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 중에서 자 언제 누가 어디서 얼마를 이 과정에서 줬다는 게 일이라도 나온 게 있습니까? 전혀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부릅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천하람 변호사님께서 이재명 대표가 끝장 기자회견을 하면 좋겠다. 물론 그거 할 수 있죠. 근데 여러 차례 우리가 충분히 우리 입장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까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른바 말하는 사법 리스크가 달라진 게 있습니까? 또 새로운 걸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꼭지의 제목이 사법 리스크인데 사법 리스크도 잘못된 겁니다. 검찰 또는 그쪽 국힘 쪽 또는 그쪽에 관련된 사람이 고소를 하고 그리고 그걸 불러서 조사하고 그러면서 그걸 사법 리스크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사법 리스크가 아니고 검찰 리스크고 국민의힘 리스크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50억 클럽 조사하고 있습니까? 이미 나와 있는 사실인데도 전혀 조사하지 않으면서 오직 초점을 지금 이재명 대표한테 두고 있거든요.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 그리고 공권력을 사적인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끝장 토론이 그러면 모든 의혹을 해소시킬 수 있느냐. 제가 볼 때는 거기서 전혀 엉뚱한 기자의 질문이 나오고 그 질문이 더 크게 보도되는 이런 방식으로 상황이 왜곡될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설 앞두고 이재명 대표 힘드실 것 같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박하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언론 환경이라는 게 우호적일 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당도 그렇고 저희 대통령실도 맨날 언론이 악의적이다. 왜 언론 우리 안 도와주냐 그러거든요. 심지어는 저희 당은 정신 나갔다고 하면 좀 과하지만 이상하게 막 보수 패널 이렇게 보수 참칭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근데 정신 나갔다는 너무 좀 과한 표현이었던 거 아니에요. 좀 잘못된 그런 어떤 언론관들을 보여줄 때도 있죠. 각자가 다 자기 입장에서 언론을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재명 대표 체제 하에서 참 안타깝다기보다는 아쉬운 부분이 이재명 대표가 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당대표가 되고 난 다음이죠. 그러니까 당대표가 되고 나서.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우리 대표님께서는, 언론이 다 사법 리스크만 다루니까 우리가 억울하다, 민생 메시지도 많이 낸다, 그러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뭔가 새로운 게 없어요. 임팩트가 뭐가 나온 게 저는 솔직히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박홍근 원내대표가 뭐 한 거는 차라리 예산안이든 뭐든 좀 기억이 나는데, 이재명 대표가 임기 시작하고 뭘 했는지는 저는 진짜 하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결국 그렇다고 한다면 언론에서 사법 리스크를 주로 부각시키고 따라가고 한다는 거는 이게 완전히 택도 아닌 얘기면 언론도 안 따라갑니다. 이게 뭔가 따라갈 필요가 있기 때문에 게다가 본인 스스로 최측근이라고 얘기했던 분들도 구속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게 어느 정도 이어질 수밖에 없을 거다. 그럼 이걸 돌파하려면 저는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첫째는 대장동 이슈 이런 사법 리스크를 정말 끝장 토론이들 뭔가 해가지고 털어내든 아니면 이걸 덮을 만한 정말 좋은 아젠다를 당대표로서 추구하든 돼야 되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의 임기를 놓고 봤을 땐 이 둘 중에 하나도 특별히 잘 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방금 우리 정 대표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야기를 하다 보면 뭘 추진을 하고 이렇게 해명을 하고 정면 돌파를 하려고 하면 그게 또 검찰에서 근거로 쓰이고 증거로 맞아요. 쓰이고 요새는 뭐만 하면 또 평생 또 땡튜브에 박제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부분들은 있으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정말 말씀하시듯이 떳떳하고 이게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검찰 리스크에 불과한 것이라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언론과 공방을 펼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언론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나요? 제가 볼 때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 특히 종편을 중심으로 왜곡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렵다고 보고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성남 FC 사건만 예를 들어 볼게요.
성남 FC 사건에서 광고비, 예, 지금 전국에 13개의 구단인가요? 시민 구단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 구단 중에서 광고를 받지 않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강원 FC는 강원랜드로부터 1년에 40억씩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 같은 경우는 한 기업한테 200억 원을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이런 것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그러면 그런 데서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홍준표 지사 때 그 돈을 받았는데 홍준표 지사 지금 불러서 조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그것도 지금 그 고소 이미 경찰에서 3년 몇 개월 동안 조사를 거듭한 끝에 무혐의 결정을 내렸는데 그걸 다시 보완 수사를 해라 해서 다시 끄집어 왔거든요. 그 끄집어 온 시점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검찰총장 바뀌고 수사팀이 바뀌자마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검찰 권력 또는 공권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지극히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작동하는 정치 검찰의 시대거든요. 또 하나 이재명 대표가 한 일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원내대표가 했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일들의 대부분을 이재명 대표가 하셨고요. 자, 양곡관리법만 예를 들겠습니다. 수매를 일정하게 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이 지금 올라 있는데 그것이 법사위 위원장이 어디입니까? 국민의힘입니다. 잡아서 막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잡혀있는 법사위에 계류된 법안이 1200개, 1300개가 됩니다. 전혀 일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양곡관리법이 통과가 되면 지금 농민들의 민생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법안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막고 있는 상황에서는 원래 야당 대표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 야당의 정의가 뭐냐면 아포지션 리더입니다. 반대하는 파티,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애국에서도 아니 지금 현재 민주당 대통령인데 공화당에 누가 지금 무슨 뭘 업적을 냈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 거 있습니까? 미국에서도.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업적을 내고 우리는 그걸 보완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민생 같은 것도. 그게 정상적인 정치거든요. 그러면 거꾸로 여쭤본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에 뭐를 했습니까? 사고만 치지 않았습니까? 그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고요. 그것이 지금 우리 정치의 연속인데 거기에서 이재명 대표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라는 이른바 그 덫에 걸려서 방어하는 측면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지금 민생과 관련된 초점을 내고 정부가 해야 될 일을 지금 실제로 우리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낸 정책을 지금 정부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새롭게 내놓는 정책은 없다. 그런데 정책은 사이다가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 전에 경기도지사거나 성남시장을 할 때는 사이다 발언을 할 수 있지만 이제 야당 대표가 돼서 국가 운영에 참여하는 거하고 거의 마찬가지거든요. 이럴 때는 사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민생 하나하나를 챙기면서 문제를 풀어가는 거기 때문에 일도 양단의 사이다는 만들어내기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 국민의 삶을 깊숙이해서 하나하나 바꾸는 법안들을 내놓고 있는데 그것들이 지금 국힘 법사위원장이 맡고 있는 법사위에서 지금 전부 다 지금 그러니까 여러 가지 법안들을 좀 있습니다. 바꿔보고 야당 대표로서 역할이 많지는 않지만 좀 해보려고 하는데 쉽진 않다 이런 말씀이시고 자 조금 하실 말씀 많으시겠지만 다음 좀 이슈로 좀 여쭤볼게요. 일단 검찰이 이렇게까지 소환 조사를 계속 이어간다면 지금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도 지금 2회 정도는 해야 된다. 네. 이틀 정도는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자 그러면 기소를 할 거 아닙니까? 이 정도까지 당연히 수사를 하겠죠. 했으면. 자, 네. 그러면 기소에 앞서서 이제 어떤 신병 구속을 트라이를 할 텐데, 네. 6월까지는 사실상 국회에서 이걸 추인해 주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글쎄요. 이재명 대표님은 본인의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니까 과거에 불체포 특권 100% 내려놓겠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최근에 네. 방송 나오셔가지고 이렇게까지 상황이 공안정국으로 갈 줄 몰랐다. 최근에 방송 출연 한번 하셨던데. 네, 저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겁니다. 그때 인터뷰 하셨을 때가 예전에 한 5월인가 뭐 작년 됐을 텐데 따뜻할 때는 나는 특권의 패딩 점퍼 필요 없다라고 하다가 막상 추운 계절이 다가오고 내가 필요할 때가 되니까 나는 이제는 특권의 패딩 점퍼 입을게. 그렇게 말하는 정치인을 우리 국민 누가 신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특권의 패딩 점퍼는 정말 추울 때도 내가 이 특권을 포기하는 당사자라도 이걸 내가 벗어 던지겠다. 나는 뭐
일반 국민과 똑같은 길을 가겠다라고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다른 사람들 체포동의안 나올 것 같으니까 불체포 특권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라고 하다가 정작 내일일 때 그러면은 글쎄요. 저는 국민들께서 그걸 과연 당당하다라고 보실지 잘 모르겠고요.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민주당의 주류적인 분위기는 출석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예. 그리고 뭐 구속영장 이런 거 들어와도 당연히 우리 불체포 특권 행사할 거다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혐의가 입증이 된다고 하면 이 정도 사이즈의 사건에서 구속영장 청구를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예.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국민적인 의혹을 해소하려면 우리 그럼 당당히 맞서가지고 법원 가가지고 영장 기각시켜버리겠다 네. 이렇게 또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세상 일 모르는 네. 거니까 좀 지켜봐야죠. 네. 민주당 내에서는 민주당 내에서 사실 고민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 이제 말은 못하지만 그 검찰이 영장을 쳤을 경우에 어쨌든 또 방탄국회라는 지탄을 받을 수 있잖아요. 예. 어떻습니까 지금? 방탄은 지킬 사람이 있을 때 방탄이거든요. 네. 그 방탄 국회 프레임을 국힘이 씌웠습니다. 근데 지난 1월 동안에 방탄할 일이 있었나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아니 농내 의원 이재명 대표에 농내 의원을 관련돼서? 위해서 그렇죠. 이재명 대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방탄 국회를 농내 의원을 위해서 만든 말이 그건 아니거든요. 아니죠. 예. 이미 12월이 되자마자부터 국힘은 방탄 국회란 말을 들고 나왔습니다. 뭐 너무 뻔한 이야기이긴 한데 그러면 이제 방탄을 하려면 방탄조끼를 입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근데 방탄조끼 입은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방탄조끼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라고 천하람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놀랐습니다. 수사를 해봐야 되고요. 증거가 나와야 되고 그게 명확할 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속영장을 판사가 발부할 때는 증거인멸이라든가 도망할 우려 이런 거 외에도 거기서 주장하고 있는 전체적인 범죄 사실에 대해서 비교적 그럴 개연성이 있다는 예.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서 천하람 변호사님께서 그 굉장히 인권에 어떻게 보면 그 감수성이 높은 분을 알고 있는데 그 당연히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된다. 결국은 뭐냐면 제가 아까 언론환경 말씀했죠. 예. 자, 검찰이 지속적으로 이재명 대표와 여러 범죄 사실을 엮으면서 우리 두뇌에 주입한 게 있습니다. 이재명한테 뭐가 있겠지. 이제 그 바이러스가 천하람 변호사님을 포함한 여러 사람들 머릿속에 지금 들어가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이재명 대표 조사할 수 있다라는 데 지금 점점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는 게 증거가 나오지 않는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우리 사법질서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대원칙이 깨지면 그 피해자는 결국 이제 정권이 바뀌면 누가 피해를 입습니까? 국힘이 입게 됩니다. 또 우리 국민이 입게 되고요. 또 하나는 아까 불체포 특권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식으로 지금 다들 말씀하십니다. 아니 그러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때도 맞고 지금도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님의 소신은 불체포 특권의 국회의원이 숨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대전제가 있습니다. 공권력의 형사가 정당하고 공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당하고 공정한 공권력일 때 불체포 특권에 뒤에 숨지 않지 유신 독재와 전두환 독재 그리고 지금의 윤석열 정치 검찰 독재 하에서 지금 공정하고 우리가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공권력 행사가 되고 있습니까? 이런 방식으로 특정인을 죽이기 위해서 끝도 없이 파도 또 털고 털어도 나오지 않는 죄를 찾기 위해서 영장을 청구하거나 또는 소환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그걸 인정해야 됩니까? 그런 방식으로 우리 법질서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불체포 특권의 대전제가 잘못됐다. 예. 만약에 공정하고 그리고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라면 당연히 나가야죠. 그러나 지금 상황이 그런 공권력이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 지금 상황이 누구든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치 군사정권처럼 엄혹한 시절. 그렇죠. 아니 정적 제거 수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근데 저는 그럼 대표님께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사법부도 윤석열 정부의 손아귀에 들어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판사들 말씀이시죠? 법원? 저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의 판단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구속영장을 당연히 청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에 대해서 말씀드린 근데 거고요. 이제
그리고 아니 사법부가 윤석열 정권의 손아귀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할 수 없죠. 네, 그럼요. 근데 그러나 아니 지금 우리가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은 네. 사법부가 아니고 사법부는 법원을 말씀하는 네, 거잖아요. 지금 우리는 검찰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검찰이 그러면은 제가 거꾸로 여쭙겠습니다. 네. 검찰이 그러면은 지금 공정하고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정하게. 근데 이제 그와 별개로 그런 방식으로 우리 국민들 설득할 수 있으실까요? 저는 충분히 설득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장동이라는 게 실체가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게다가 50억 클럽이나 곽상도 의원에 대한 수사도 하고 있고, 뭐 주류에 대한 어떤 주줄기에 대한 수사가 끝나면 그것도 더 또 불이 붙지 않을까 아니 생각이 듭니다. 이미 지금 나와 있는 증거가 명확한 거를 왜 수사를 안 하죠? 아니, 예를 들어서 거기 증거가 예를 들어서 아니 명확한지는, 네. 봐보세요. 네. 지금 50억 클럽이 누군지 다 아시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니 모르십니까? 다섯 번 모르십니까? 법률적으로 제가 명확한지는,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네. 모르십니까? 아니 그게 아시잖아요. 대가 관계가 얼마나 증명되는지 아시는데 왜 그걸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아니, 자, 제가 그러면, 인정하고 말고의 자, 문제 아니에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하나만 짚고 아니 넘어가겠습니다. 저도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국가 권력이 자의적으로 법을 이용해서 정적을 제거하는 거 그게 국가 폭력입니다. 예.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치 검찰의 이재명 대표 소환은 국가 폭력입니다. 아니 아까 증거가 지금 드러나고 있다고 했는데 어떤 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아유, 엄청나게 많은 게 드러나 있죠. 여기서 제가 아니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아유, 증거가 그럼요. 드러난 게 있습니까? 지금 초과이익 환수 규정에 대해서도 시장이 그거를 뭐 어떻게 그건 이제 했다. 좀 이따가 또 한번 어마어마하게 말씀해 있지만 보시죠. 아무튼 예, 일단 예. 제가 그게 아니라 예. 자, 구속영장이라는 게요. 검찰은 청구만 하는 겁니다. 예. 발부를 결정하는 건 사법부입니다. 그 구속영장에 대해서 우리가 불체포특권을 끝까지 쓰겠다라고 하려면은 사법부도 못 믿겠다라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요, 우리가 불체포특권 포기할게라고 한다고 해서 검찰이 청구하면 바로 구속되는 게 아니고 법원의 심사를 거치게 되는 것이거든요. 아, 그러면 법원도 못 믿겠다라는 얘기 아니십니까? 지금? 그런 네. 논리라면요. 네. 자, 강도가 들어와서 칼을 저한테 댑니다. 그러면 제가 그걸 제압해야죠. 그걸 이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불이한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 그러면 저항하면 법원을 못 믿는 겁니까? 그러면 저를 찌르려고 하거나 또는 저를 찌른 사람에 대해서 법원이 저를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기에서 정당하게 정당방위를 하거나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는 아니 게 말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우리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방위와 정당행위의 그러니까, 기준이 바로 그런 겁니다. 지금 예. 대전제가 다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 대표님. 어떻게 해서 예, 그걸 예, 법원으로 알겠습니다. 가져가십니까? 대표님, 알겠습니다.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행위에 이제, 대해서 말씀드리고 천 있는데. 변호사님 말로 따르면 그러니까 아니 불체포특권 사용하지 말고 판사한테 가서 이거 나 영장 이거 이런 사정으로 하고 나는 무죄를 입증하면 그 죄의 상당성이 없으면 영장 발부가 안 될 텐데 그럼요. 굳이 그 앞단에서 왜 하느냐. 그러면 잠깐만요. 자, 천 변호사님. 그런 지금 맡고 계신 네. 사건들 중에서 네. 검찰 단계에 그러면 사건들 다 맡으셔야겠네요? 아니죠. 예, 자기가 구속영장으로부터 벗어나거나 또는 구속되려고 하는 위험하기 전에 변호사를 찾아서 사건을 맡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검찰 그거 단계에서 필요 없죠. 그러면은 예, 아니 예. 의뢰인이 오면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당신은 떳떳하지요. 예, 그러면 예. 그러시면 사건 맡기지 마시고 법원에 가셔가지고 법원의 판단을 받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그 단계가 지금 그렇게 그 말씀하시는 거하고 단계까지 이제 똑같다니까요. 말씀을 하시는 거고. 아니, 그거하고 여기까지 똑같다니까요. 하겠습니다. 예, 여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설주환 변호사님께서 하셨는데 열심히 안 하셨네요. 이렇게 하셔야지. 이렇게 하셔야죠. 아니 그래서 정당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설 변호사님은 너무 법리에 좀 이렇게 하셨던 것 같고. 아니 저도 법리의 바탕에서 말씀드리고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예. 자, 우리 대표님 근데 자 지금 김만배 씨 있잖아요. 예. 사실 뭐 이재명 저희 대표님 말씀은 알겠어요. 이재명 대표에 관한 게 뭐가 나왔냐는 거예요. 사실 대표님 말씀 그러잖아요. 이재명 대표님에 관한 거는 지금 나온 게 없고 예. 그 정진상 실장이라든지 예. 그쪽을 하는 그 핵심 거리. 그래서 김만배 씨의 저희가 입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 이제 거리로 넘어가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최근에 좀 미묘해요. 대장동 소환도 사실 이렇게까지 빨리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김만배 씨의 입에 변화가 있는 거 아니냐. 김만배 씨가 뭔가 새로운 진술을 한 것 아니냐. 그래서 검찰이 사실은 수사 마무리 단계에 소환을 하는데 그래서 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소환하는 거 아니냐. 이 내부에서 이런 이야기들은 없습니까? 검찰은 지금 그렇게 체계적으로 작동하고 있지 않고요. 또 수사 마무리 단계에서 부른 것도 아니고요. 만약 그런 식으로 불렀다면 지난번 소환했을 때 뭐가 나왔어야죠. 성남 FC요. 예, 성남 FC에서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일단 부르고 보는 겁니다. 아. 예. 그래서 그러니까 지쳐 지금 쓰러질 때까지 계속 원래 부르겠다. 프로세스는 거의 마무리 단계. 그래도 야당 대표니까 예우를 하면서 이제 소환해서 마무리 단계 확인만 하는 건데 지금은 그런 단계가 아니다. 자, 제가 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일반인을 소환할 때도 우리 천 변호사님 아주 잘 아시겠지만 일반인을 소환할 때도 소환 일정을 서로 조율을 합니다. 자, 언제 나오세요? 그러면 저희가 그때 일이 있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어느 날이 편하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예를 들어 복수의 날을 말씀드리면 그러면 그 중에서 둘째 날 나오세요.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지난번 소환할 때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자, 문자 메시지로 보냈습니다. 예. 그리고 그것도 저기 당으로 전화를 해가지고 퇴근 직전 5시 55분에 소환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대표. 그러면 그리고 나서 그 나머지 조율이나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예. 그냥 나오라는 겁니다. 그 나오라는 건 뭐냐? 당대표에 대한 혐의, 아까 말씀했죠. 뭔가 있을 거라는 바이러스를 온 국민한테 심기 위한 거고요. 예. 또 하나는 당대표를 망신 주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또 자주 나가게 되면. 명절 연휴 전이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명절이 왔습니다. 그럼 명절 밥상에 뭔가를 올려야 됩니다. 야, 이재명 대표 27일 날 소환된대. 그 이야기 안 하고 가겠습니까? 그래, 그러면 그 중에는 적어도 한 분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뭐가 있겠지. 예. 예. 뭐가 있겠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예. 이것도 그 이야기도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김만배가 심경의 변화가 있는 것 같다. 지금 그런 이야기들이 여러 차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는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오직 지금 이 일은 남욱, 유동규, 김만배의 입에 달려 있는데 남욱, 유동규를 데려다 더 조사하면 모를까. 자, 그 세 분을 조사했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또 다시 성남 FC로 안 되니까 대장동으로 불렀고 대장동에서도 아마도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예. 불렀는데 또 알겠습니다. 보십시오. 어떤 또 수사에 날짜도 두 개를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민주당에서는 야 그래도 검찰이 두 날짜 중에 하나에 나오라고 하나보다라고 예. 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자 이틀 조사하겠습니다 합니다. 이 대장동 이래로 하루만 조사하는 게 아니고 이틀 조사하겠습니다. 세상에 이런 식의 소환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조사하고 이제 나서 야간에 부족하면 또 조사하기 좀 부르면 어려우니까. 되죠.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 대표님 말씀은 이게 지금 정상적인 프로세스 우리가 그냥 검찰의 수사를 보는 그 문법들이 다 파괴되고 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기소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그 안에서 망신 주기 이런 것들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고 우리 천 변호사님은 그렇지 않다. 검찰이 어쨌든 법률 프로세스 따라 그럼요. 지금 증거가 나오고 있고 그 증거에 따라서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네. 이거 제1야당 대표가 아니셨으면은 네. 진즉에 더 빠르게 아마 소환이 소환이 되고 됐고. 뭐 예를 들면은 신병 처리라든지 이런 것도 됐을 겁니다. 그만큼 증거가 있다. 그럼요. 옆에서 아니, 봐도.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물론 뭐 저도 증거를 전부 다 본 것은 아닙니다만은 예. 지금 정진상 실장이나 김용 부원장 같이 이제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라고 할 만한 분들에 대해서 예. 게다가 정치자금과 관련해서 뇌물수수와 관련해서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고 관계자들의 증언도 쭉 보면 이 프로젝트 자체가 결국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표를 정점으로 해서 의사소통이 안 되면 될 수 없는 예.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뭐 이게 무리한 수사라고는 전혀 생각되지 않고 그 뭐 날짜 조율이나 이런 사소한 부분 같은 경우도 아마 제1야당 대표 충분히 예우하면서 진행하고 있을 겁니다. 이번에도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안을 한 3개 정도 드린 걸로 알고 있어요. 뭐 27일, 30일, 뭐 31일, 31일, 뭐 예. 2월 7일, 8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게다가 그 검찰에서 요청이 와도 또 변호인이랑 소통해가지고 날짜 조율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면은 사실은 한 4박 5일 합숙 수사를 해야 될 정도의 양의 네, 이게 뭐 대하 네. 드라마거든요. 대장동 한 10년 걸쳐가지고 네. 어마어마한 조단위의 이권이 오고 가는 욕망의 어떤 대하 드라마인데 뭐 이틀 정도 잡아두겠다 이거는 이재명 대표 워낙 바쁘신 분이니까 미리 좀 일정 빼주십사. 그러니까 사실은 할 얘기가 더 있어요. 지금 쌍방울 얘기도 있거든요. 쌍방울 회장 이야기도 있고. 근데 대장동만 가지고 지금 한 30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재명 대표 특집이 돼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쌍방울 이야기 혹시 우리 대변인 맡으셨으니까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 혹시 그 하시면서 주변에 뭐 이렇게 우리 이재명 대표하고 뭐 이렇게 통화하거나 뭐 이런 거 보셨어요? 이재명 대표와 뭔가 있을 거라는 바이러스가 제일 작동하기 쉬운 게 예. 쌍방울 그룹 이름도 좀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김성태 회장이 들어오면 큰일이 난다. 이런 예, 것들이 예, 그렇죠. 막 돌아다녔거든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잡혔습니다. 잡히고 나서 김성태 입에서 나온 첫 마디 이재명 모른다. 모른다. 예. 예.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님 그분 한 번도 만난 적도 없습니다. 만난 적 없다. 예, 예. 통화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둘이 통화한 게 아니고요. 술자리에서 누가 전화를 바꿔줬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도 이제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예, 라고 이재명 기억은 대표는 나지 이야기를 않지만 했죠. 예. 그런 이야기가 있다. 그럴 개연성이 있는 거죠. 예, 예. 우리 뭐 그런 경우 많이 예, 있잖아요. 누구 같이 종종. 있다가 예, 소개해주면서. 예, 야 내가 잘하는데 좀 전화 받아봐. 예, 이런 일 충분히 있거든요. 자, 그런 걸 가지고 김성태 회장과 이제 연관을 시키는 예. 이거는 있을 수가 없고요. 쌍방울과 관련해서는 지금 뭐 특별한 그 혐의점이 톡 이렇게 나오지는 않아요. 아직. 네, 저는 수사 아직 좀 해봐야 되는 예. 상황이라고 보고요. 저는 오히려 제가 주목하고 있는 거는 대북 송금 쪽입니다. 아, 오히려. 그러니까 예. 이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시장이 쌍방울로부터 이제 월급을 받고 지내다가 예. 평화부시장 가고 난 뒤에도 뭐 차도 받고 뭐 법인카드도 받고 뭐 그런 거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원래 대북 뭐 이런 쪽이랑 별로 접점이 없으셨어요. 예. 근데 이제 이화영 부시장을 영입하고 대북 사업을 하는 와중에 예. 쌍방울과 그때 당시에 그런 것들 굉장히 좀 밀접하게 예. 뭐 비용도 쌍방울에서 좀 되고 이런 것들 나오고 있거든요. 뭐 그 비용이 쌍방울 전환사채 과정에서 나왔다는 이야기들도 네, 있는데 의혹들이 있고 아직 밝혀진 그것도, 것은 아닙니다. 밝혀진 바가 없죠. 근데 예. 이제 뭐 저희가 보면 쌍방울 쪽에 워낙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분들이 좀 많이 계시다 보니까 이게 예. 그냥 단순히 우연일 것이냐. 예. 뭐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주에도 그거를 이야기했더니 윤석열 대통령도 가까운 사람 많다 이런 댓글들이 많더라고요. 야, 그 참 네. 그 변호사비 대납인데요. 이건 그야말로 이제 코미디입니다. 이 변호사비 대납은 이재명 대표님을 그 변호한 변호사 이태영 변호사란 분이 있습니다. 예, 그분을 A라고 하겠습니다. 그분과 같은 법무법인에 있는 이남석 변호사란 분이 있습니다. B입니다. 그 이남석 변호사란 분이 쌍방울 계열사가 M&A를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돈 20억 원을 에스크로 계좌로 관리를 했습니다. 에스크로라는 거는 어떤 일이 다 됐을 때 그때 돈을 이렇게 지불할 수 있도록. 근데 상대가 안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계좌에 넣어놓고 반드시 지불하도록 하는 거죠. 그 에스크로 계좌 관리를 했는데요. 그게 이남석 변호사입니다. 예. 그리고 이태영 변호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이재명 같은 변호사의, 법인에 있을 뿐. 근데 같은 법인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또 하필 20억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20억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걸 짜맞춰서 그 천 변호사님이 아주 정상적이라고 믿는 그 언론에서 이걸 변호사비 대납에 의혹이 있다고 지금 던지고 있습니다. 이제 조사하면 다 나오겠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다. 그러면 봐보세요. 아까 쌍방울에 우리 이재명 대표님하고 관계된 분들이 많다고 그랬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정반대입니다. 국힘이라든가 윤석열 대통령하고 오히려 더 가까운 분들이 많습니다. 검사가 거기 지금 8명, 9명 사이에서 하신 거 알죠? 우리 쪽 분들도 있습니다. 한 5분 정도가 있습니다. 8대 5입니다. 그러면 많다는 말의 정확한 의미만 아시면은 어느 쪽이 더 많은지 아실 수 있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여기까지 하시죠. 여기까지 하시고 저희가 워낙 이제 쌍방울도 뜨겁고 그러다 보니까 다음 이슈로 넘어갈 타이밍을 놓쳤는데 그래도 넘어가야죠. 네. 셈법 복잡해진 국민의힘 전당대회 우리 천하람 변호사님. 네. 나경원 전 의원 있잖아요. 네. 부위원장. 아니 이렇게까지 당에서 대통령실 당에서 이렇게 집단적으로 비판을 할 수가 있나? 비판을 넘어서는 것 같기도 하고. 솔직히 좀 지나치죠. 그러니까 특히 저는 초선 의원들이 그 연판장이라고 하죠. 예, 그런 거 성명서? 돌리는 건 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실이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서 좀 날카로운 입장 보이는 거 좀 강약 조절이 실패했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이해가 가능해요? 약간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했다는 거죠. 우리 이제 내일 모레면 개면연이긴 합니다만은. 이게 뭔가 당권 도전을 할 거면 하고 아니면은 저출산 고령화위원회 부위원장도 중요한 자리니까 이걸 열심히 할 거면 하고 그래야 되는데 당권 도전 얘기 나와도 저 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 굳혀가고 있습니다. 우리 KBC에 나와서 그랬잖아요. 우리 여의도 초대석에서. 그랬죠. 마음을 그게 굳혀가는 중. 사실은 딱 트리거였던 것 같거든요.
역시 KBC가 엄청난 언론이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걸 말씀을 조심하셔야 돼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걸 대통령실에서 보고 아니 뭐야 이거 당권 도전할 거면 차라리 깔끔하게 빨리 사의를 하든지. 예. 근데 사의는 안 하면서 무슨 정책 발표를 하면서 여기서도 스포트라이트도 받고 저기서도 받으려고 하네. 아,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냐 대통령한테. 예. 그러니까 제가 대통령실에서 화나는 포인트는 알겠어요. 예. 근데 그 정도 화가 나면 대통령실도 그래도 조금 화를 누그러뜨리고 나경원 부위원장 행로를 명확하게 밝혀달라. 예. 지금 우리가 중요한 자리들을 맡겨놓은 거기 때문에 당대표 나가시려면 빨리 결정해서 거치 표명해달라 정도의 메시지를 냈다면 저는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걸 넘어서 가지고 뭐 상종 못할 사람이다, 자기 장사한다 나왔다가 갑자기 이제 해임까지 나오고 나니까 제가 봤을 때는 나경원 전 의원이 뭐 한 10 정도 잘못을 했다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한 10, 20 정도로 때려야 되는데 지금 100, 200 정도로 때리고 있는 그런 모양새고 또 저희 초선들도 거기에 부안해동 해가지고 갑자기 막 성명서 내고 이런 거 저는 특히 저는 초선 의원 성명서가 아무튼 굉장히 좀 보기가 안 좋았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그러니까 어떤 좀 집단적이에요. 어떻게 보셨어요? 국민의힘 자체가 어떤 권력에서 이제 나온 그 이야기들을 일사불란하게 뭐 이렇게 처리하는 모습이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예. 그 예전에 이제 그 국민의힘의 뿌리가 공화당인데요. 예. 공화당 때도 초선들은 정풍운동을 해서 공화당을 바꾸려고 노력했던 어떻게 보면 영혼이 있는 정치를 했다 할까요? 예. 예, 이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공화당이 그런데 꽤 많이 올라가죠. 그렇죠. 예. 예. 아니 왜냐하면 저는 지금 전혀 모르겠어요. 지금 공화당한테. 지금 유신 독재라든가 예. 전두환 독재 시절로 퇴행했기 때문에 예. 그때 이야기를 하는 게 훨씬 더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런데 지금 뭐냐면 48명이나 되는 초선 의원이 나경원 의원 한 사람을 공격하는 걸 보면서 저는 야 이건 정말로 소신도 없고 영혼도 없구나. 예. 그야말로 줄 세우기 정치에 초선을 동원하는 사람은 과연 누군가? 예. 대체 누구 눈밖에 나는 거를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이거든요. 예. 그러면 이분은 정치에도 개입해서 사고를 치고 경제에도 사고를 치고 외교에서도 사고를 치고 사고의 연속이거든요. 예. 그 아까 그 말씀드렸던 그 변호사비 대납과 연관된 이남석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윤대진이라고 아주 그 채찍근이 있습니다. 결국 또 거기로 윤대준의 형 윤우진 예. 서장이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 그때 변호사로 추천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쌍방울과 연관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똑같이 사고를 치고 있거든요. 저는 이건 우리 국민들이 볼 때 정말로 실망스러운 일이다. 그리고 또 나경원 의원 어떻게 보면 공무단임권 침해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압박하는 거. 이게 출마할 수 있는 자유와 그렇죠. 권리. 저는 이게 네. 그 윤석열 정치 검찰 독재의 한 모습이다. 그리고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무도한 모습에 정말로 일단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근데 뭐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도 저희 당이 요즘 썩 잘 되고 있는 건 아니지만 너무 표현이 좀 너무 세신 것 너무 같아요. 그러면 뭐 제가 반격의 저희가 기회를 드릴게요. 예, 독재 이런 거 아니거든요. 민주당도 네. 보면 사실 굉장히 일사불란한 모습이 보인다. 그렇죠. 이런 말도 있거든요. 최근에도 보면은 이제 고민정 최고위원 같은 분도 뭐 이름을 거명해가지고 네. 조응천, 박영선 뭐 네. 이런 사람들한테 굉장히 또 공격하고. 원래 친문인데. 네, 사실 저는 좀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네. 그리고 뭐 정청래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수박 논쟁이 조금 가라앉나 했더니 갑자기 또 청개구리다라고 하면서 또 그 주류에 어긋나는 메시지 내는 사람들 뭐 막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어느 정당이든 예. 좀 주류가 있고 예, 비주류도 건강하다고 하려면 뭐 주류 비주류 원래 싸우는 게 정상이죠. 예, 정당이니까. 근데 그래도 이제 비주류에 대해서도 너무 이렇게까지 공격 안 하는 게 좋거든요. 예. 비주류의 목소리가 있어야지 정당이라는 게 뭐 하다가 좀 잘 안 되면 다른 방향으로도 가보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민주주의죠.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조금만 뭐 당과 분리해서 대응하자 그러면은 막 지금 우리 대표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런 거는 좀 저도 너무 이상하고 저희 당에서도 아니 어차피 당원 100%를 해놨잖아요. 예. 결선 투표제까지 해놨잖아요. 예. 그냥 그래서 그러면 그냥 좀 어느 정도 뭐
그리고 애당초에 나경원 전 의원 솔직히 비주류도 아니고 원래 주류죠. 예, 원래 예. 주류 오브 주류인 분이고 그래서 그냥 좀 뭐랄까요, 좀 이렇게 너그러운 마음들을 우리가 새해에는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랬으면 좋겠고 이 다음 이어서 좀 지역 이야기랑 좀 섞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희 그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난 19일 광주와 전남을 방문을 했습니다. 제가 세보니까 작년 5.18 기념식 때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대거 방문했었던 이후에 약 7개월 정도 만에 방문을 했던데 그날 보니까 우리 천하람 순천 당협위원장님 네, 주류가 맞으시던데 주류입니다. 비대위원들이 우리 천하람 국회의원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을 계속 연이어 내놓으시던데 왜 네. 오신 거예요? 혹시 진짜 그런 의도로 온 건가요? 뭐 약간 저를 도와주시려고 오신 것 같긴 해요, 기본적으로. 진짜로? 네. 아니 뭐 이제 제가 저도 너무 과찬을 해주셔서 오신 분들이 네. 이분들 이러다가 사전 선거 운동으로 잡혀가는 거 아닌가, 뭐 약간 걱정을 괜히 했어요. 선관위에서 또 그거 영상 또 뒤집어 봅니다. 이 말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거 그러시면 안 된다고 웃으면서 그랬는데 뭐 그런 건 아닐 거고요. 사실은 이제 저희가 원래 우리 지역에서 존재감이 솔직히 좀 미미합니다. 그렇죠. 네. 우리 지역민들께서 사실상, 네. 보시기에는 저 국민의힘 인간들 뭐 선거 때만 나와가지고 표 좀 찍어달라고 하지 평소에 우리를 위해서 뭘 하는 게 있나, 뭐 냉혹하지만 현실이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선출직이 거의 없어요. 네. 거의 없고 당 조직이나 이런 것도 민주당에 비해 매우 미미하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앙에서 더 역설적으로 열심히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체제 하에서는 진짜 열심히 했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좋아하는 분이든 싫어하는 분이든 그때 열심히 했다는 거는 그래도 이해해 주실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이준석 대표가 사실 낙마하고 나서 이게 좀 호남을 위한 국민의힘의 노력이 좀 퇴색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도 그런 우려가 저한테도 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도 열심히는 하지만 아직 제가 뭐 이준석급 체급은 아니기 때문에 네. 제가 기회 될 때마다 저희 지도부에 좀 열심히 하자. 좀 뭐 한번 하는 거냐. 내려와 달라 이런 그래서 요청을 했다 이거죠. 했는데 다행히 또 어떻게 보면 설 전에 좀 의미 있는 시기에 네. 오게 돼서 저도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 특히 광주에서 정치를 하거나 전남에서 정치를 하면 국민의힘이 내려오는 것이 부담스럽지는 않으시죠, 전혀? 그렇습니다. 네. 아니, 또 바로 부담스럽지 않으시다고 하니까 너무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예. 그 여당이, 사실을 얘기하신 거 아니 여당이고요. 예. 또 저도 항상 바라는 게 예. 그 여야가 사실은 균형을 가지고 가면 정말로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수도권처럼 언젠가는 영남과 호남이 예. 저는 그런 구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예. 천하람 변호사님께서 정말로 이제 의미 있는 도전을 저는 하고 있다. 그렇게 평소에 생각해 왔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특히 이제 광주 전남에 대한 그 정부 여당의 관심은 좀 각별히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지역이 이제 오랫동안 이제 소외받다가 지금 이제 조금씩 어떤 그런 걸 벗어날 수 있는 여러 시도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광주를 AI 중심 도시로 만들려고 한다든가 또 광주 전남에 함께 반도체 특화단지를 만들려고 하는데 수도권에서 여기 멀리까지 오려면 정부 여당의 도움 없이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렇죠. 또 기업들이 국민의힘의 눈치 안 보고 또 정부 여당의 눈치 안 보고 사실 여기에 마음껏 투자하겠습니까?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지방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우리 경남이라든가 경북, 전남, 전북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정부와 국민의힘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고 특히 이제 맨 끝에 있는 우리 전남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군공항 문제도 해결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자주 오셔서 여기서 이제 도전하고 있는 천하람 변호사님 뭐 격려하는 이런 것들도 함께 필요하고 또 저는 함께 진정성이 있는 그래서 말과 행동이 어우러지는 방식으로 우리 지역에 대해서 진정성을 보여준다면 지역민들의 생각도 바뀔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여야가 함께 가는 그런 어떤 공존의 정치 이런 게 필요한데 지금은 정치가 사라졌거든요. 저는 그 정부나 여당을 억지로 비판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상대를 끝까지 죽이려고 하는 거 이건 정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독재라고 말씀드리는 거지 무슨 뭐 제가 무조건 이렇게 규정하면 제가 엉뚱한 이야기하면 국민들이 오히려 반발하실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 분명히 공감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상대를 더 존중하고 함께 가는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이재명 대표님 같은 분을 억지로 죽을 때까지
공격하는 이걸 멈추고 예. 대화하고 너무 함께 가는 이재명 거 필요하지 대표님 않습니까? 깔때기로 가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예. 4번 하셨잖아요. 대단하십니다 대변인. 진짜로. 좀 보고 네. 배우십시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좀 집중하는 모습도 예. 좀 보여주시고 그날 국민의힘 지도부가 또 광주에 내려와서 지역 이야기도 했지만 네. 이 간첩 수사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아 그렇죠. 그러면서 굉장히 강한 어조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국정원 수사 발본색원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당연하죠. 네. 일각에서는 2023년인데 지금 그러니까 제가 무슨 봐도 간첩이냐. 아니 2023년이기 때문에 네. 막 뭐랄까요? 효과적인 간첩이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러니까 뭐 네. 간첩이 있는데 그분들이 막 뭐라고 한다고 해서 저희가 뭐 그렇게까지 영향을 많이 받겠습니까? 네. 사실 이제 뭐 북한의 체제가 말도 안 된다라는 거는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그렇죠. 계시는 거기 네.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첩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우리 대공 수사기관들이 뭐 아유 우리 뭐 손 놓고 있을 거다 뭐 예. 간첩 뭐 하든지 말든지 뭐 우리는 신경 안 쓴다 이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뭐냐 하면 북한 측에서도 자기들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뭐 제3국을 통해서 뭐 누구를 만나가지고 이제 포섭 작업 이런 걸 하는 거고 예. 저희 입장에서도 그게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뭐 있든 없든 또 저희 잡아야 되는 건 또 잡아야 되는 거고 예.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네. 근데 이게 일각에서 또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살리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 아니야 또? 예전에 사실은 그 서울시청 공무원 조작 사건이 그렇습니다. 좀 예, 논란이 예. 되기도 했었잖아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윤석열 정권 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놀랍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일에 대한 가능성을 어떻게 추측해서 부정하거나 이럴 수 없고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간첩 사건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철기 시대인데 석기 쓰는 사람도 있거든요. 부분적으로 돌절구도 쓰고 합니다. 필요할 때는. 근데 그거가 지금 석기 시대를 만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북한을 지지하는 예. 우리 국민 중에서 예를 들어 100만 명 중에 한 명을 잡아서 그 사람을 놓고 지금 예를 들어서 좌파들은 전부 빨갱이다. 예. 이런 방식의 지금 색깔 칠하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그런 걸 실제로 믿는 분도 봤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그런 거를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분도 봤어요. 어떤 분이냐면 이태원에 가가지고 자 여기서 압사당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뇌진탕이겠지. 저는 그걸 보고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분명히 그 자리에서 압사당했는데 압사가 아니라 뇌진탕이 있었겠지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예. 그 누가 말씀하신 줄 아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다른 유튜브를 보니까 어떤 분들이 야 마약 먹고 죽었어라고 말하는 그 어르신을 봤어요. 그분들에게 뭔가 먹이를 주기 위해서 저는 아주 의도적으로 흘린 게 아닌가. 이런 식이라면 여기 있는 자 바이든이 날리면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태원에서 멀쩡하게 거리에 서서 압사당한 분들이 뇌진탕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와서 간첩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이 전체가 그런 방식의 덧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어떤 색깔이나 이런 걸로 결국 우리 온 국민이 거기에 설득되겠습니까? 결국은 지지층을 결집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보수 우파에 있는 분들은 알고도 그래 우리가 살려면 우리가 이기려면 이라는 말로 거기에 예. 결집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성을 잃은 시대거든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정부가 무도한 정권이고 정말 위험한 정권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데 있습니다. 근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 윤석열 정부를 너무 좀 과대평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네, 그러니까 예. 만약에 윤석열 정부가 뭔가 인식 조작, 정치 조작을 그렇게까지 잘 해낼 수 있었으면 지금 지지율 70% 찍고 있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좀 아니거든요. 뭐 예, 예, 의도해가지고 뭘 엄청난 걸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포석을 깔고 그 예. 다음 거를 예견하고 저는- 이 정도까지 정치 고수가 아니다. 아니, 저는 그렇게까지 막 너무 깊게 생각할 일인가. 아니 그리고 그러니까 심지어는 어떤 보도까지 나오고 있냐면은 이게 우리 뭐 간첩 혐의를 잡았는데 내부 대북 관계를 염두에 둬가지고 그걸 수사를 제대로 뭐 안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막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북한을 지지한다고 해서 그런 분도 계시지도 않지만 뭐 민주 진영 뭐 진보 진영이 전부 다 빨갱이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예. 단순히 북한을 지지하는 걸 넘어서서 북한이랑 진짜 어디 제3국에서 만나서 공작금 받고 뭐 갑자기 이상한 투쟁하고 이런 거는 잡아야 되잖아요. 그거 예. 아니, 그거 안 잡으면 우리 국가의 존속을 어떻게 아니, 대비합니까?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게 어떤 뭐랄까요?
뭐 범죄, 대공 범죄와 우리 예. 정치는 조금 구분해서 생각해야 예. 되고, 만약에 저희가 이 간첩들 잡는 거 가지고 지나친 색깔론을 막 불게 하면 그게 역풍 날 겁니다. 요즘 세상에 어느 국민들이 색깔론에 그렇게 호응하시겠어요? 하지만 이 범죄 아주 소수이긴 하지만. 그럼요. 근데 이거 안 잡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당연하죠. 네, 예, 네. 예. 그건 반드시 잡아야 되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가 돌절구를 쓰고 있는데 그걸 들고 와서 야, 이거 석기 시대라고 말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색깔을 칠하고 그걸 통해서 50%의 국민을 결집시켜야겠다. 이런 식의 사고를 하는 분들이 그거는 분명히 있다는 통하지 거죠. 그거 않을 한다고 것이다. 되지도 예. 않습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해요? 통할 거라고 보십니까? 자, 그러면 그 참사 현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압사했습니다라고 말할 때 내진탕이겠지 한 거 이제 보셨어요? 뭐 근데 실수 혹시 그렇게 보셨습니까? 따지고 네. 보면 예. 뭐 온갖 얘기들을 다 이렇게 또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바이든이 날리면이라고 하는 거 보셨죠? 그게 뭐 또- 그거 하면 또 다시 한 시간. 그래서 다시 시간 아니 저는 이런 겁니다. 그게 우리 사회 전체를 그 다 장악할 거다 이런 게 아니고 누군가가 술 먹고 칼 들고 대로변을 달리면 제가 아까 위험하다고 했잖아요. 그게 그 사람이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한 명이라도 그걸로 인해서 다치면 위험한데 지금 그 국가 공권력의 칼이 예, 너무 과도하게. 근데 이제 과도하게 그리고 그런 무법적으로 예를 들면 예, 대통령이 행해지고 있다는 뭐 겁니다. 그런 얘기 한다고 해서 보수 지지층이 결집되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비유가 너무 험악하세요. 이거 검찰도 무슨 강도에 비유하시고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국가 아니, 공권력을 그렇게까지 아니죠. 아니 저는 아니 그렇게까지 공권력이 나쁘게 지금 그러면 보실 일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으면 저 이런 말을 그러니까 저는 100% 만족하지는 않지만 예. 국가 시스템이라는 게 뭐 정권 바뀌었다고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도 전 정권에서도 계속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점점 수사가 진척이 되면서 이제는 소환이 된 거지. 이게 뭐 완전히 없던 걸 윤석열 정부가 만들어서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지켜보시죠. 정말로 죄가 없다면은 아니, 법원에서 진척이- 무죄 진척이 판결을 된게 하겠죠. 아니고 네. 진척이 된 게 아니고 성남 FC는 무혐의 결정이 난 거예요. 아닙니다. 무혐의 결정 난 무혐의 것은 결정이 거짓입니다. 났는데 그것은. 그걸 아니 무혐의 무혐의 결정 한 적 결정 난 거를- 없습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정확히 아니, 얘기하면 무혐의 결정 한적 없다고요? 없습니다. 그거는 한번 팩트 체크 해보시고요. 책임지시겠습니까?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뭐 민주당 법률위원회가 아니, 다 오셔도 제가 이겨낼 자신이 경찰이 있으니까. 무혐의 결정을 했고요. 무혐의 결정 한 적 무혐의 없습니다. 결정한 거에 대해서 자, 그 부분은 다시 예. 수사하도록 보안 아닙니다, 수사하도록 아닙니다. 검찰이 법원 명령을 그때 내린 당시 겁니다. 경찰은 무혐의 결정을 할 권한 자체가 없었고요. 혐의 없음 의견으로 불송치 결정을 한 것에 불과하고 혐의 없음 검찰에서 결정이 무혐의 결정이죠. 무혐의 결정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경찰의 의견에 불과하고 최종 처분은 검찰이 하는 것이고요. 아니, 경찰의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입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명칭을 잠깐만요. 찾아보시고요. 잠깐만요. 무혐의 결정 아닙니다. 검찰은 자, 보안 예, 수사를 예, 예.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예. 않습니다. 요청, 보완을 그거는 할 수 법을 있지만 바뀌기 전에 얘기이기 보완할 수 때문에 있지만 그냥 경찰의 의견에 불과한 것이고 결정이 나온 바는 혐의 전혀 없음이 없습니다. 무혐의 결정이고요. 아닙니다. 전혀 다른 겁니다. 무혐의 결정입니다. 저희가 제가 법률 전문가입니다. 이럴 진짜. 줄 알았으면 이어서 그 너튜브 뭐 라이브라도 하나 준비를 할 걸 그랬습니다. 지금 시작을 이재명 대표로 하고 끝날 때는 저희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로 끝을 냈는데 결국 다시 그 부분으로 돌아가는 이런 상황이네요. 그만큼 지금 이재명 대표를 향한 어떤 수사, 이 수사에 대해서 국민들의 여론도 또 이렇게 또 나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찬반 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뉘면서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은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 연휴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